예. 아, 다 편집하시죠? 편집은 조금씩 하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편집 안 한다는 걸 가정하에 이렇게. 예. 먼저 이렇게 이제 동종업계에 일하는 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타 지역 분이 이제 제주에서 농산물 유통하는 일이 이제 쉽지는 않을 듯한데, 오늘 또 특히 이제 그것도 그냥 뭐 농산물도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이고 하는 점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제주파파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제주파파는 유기농산물 가공하고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예, 제 이름은 김기덕이고요. 주로 저희가 가공하는 상품들은 유기농 감귤잼과 유기농 키위잼을 지금까지 제일 만들었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더 제품을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유기농산물 같은 경우는 제주와 서귀포에서 나는 유기농 농산물, 유기농이 불가능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무농약 이상의 농산물들을 유통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되게 짧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이사님은 그러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36이고요. 36세. 제주 온 지 3년 됐어요. 예. 그전에는 그 인터넷 회사에서 인터넷 포털에서 마케팅하고 뭐 사업 개발, 모바일 비즈니스 뭐 이런 일들을 쭉 해왔었고요. 그런 일을 하다가 사실은 뭐 뜻이 있어서 제주에 온 거는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농업 관련된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농사를 짓거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닌데, 그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과 뭐 그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농업과 결합되면 좀 더 그 훌륭한 비즈니스가 엮여지고,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주 농업이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해보고, 그런 기여를 통해서 또 저도 비즈니스의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제주에 온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IT하고 이제 농업을 이렇게 IT 쪽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보통 미디어 쪽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농업하고 결합을 해서 그 판매를 촉진하고 하는 활동들, 또 직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한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IT 일을 하시면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농업 쪽에. 사실은 제가 농업에 대해서 크게 고민했던 부분들은 우선 뭐 개인적인 성향상 그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음식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식재료에 관심이 많게 되고 그런 다양한 식재료들 보면서 내가 물건을 선택하는 방식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래도 근간이 됐던 거는 동일한 물건일 경우에는 좀 더 신뢰가 높은 부분들을 찾고 있는데, 그런 신뢰를 여태까지는 유통 벤더나 아니면 브랜드에 많이 보면서 물건을 구매했던 것 같아요. 뭐 일례로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닥 농산물 브랜딩이 잘 되지 못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뭐 거대 자본들이긴 하지만 뭐 선키스트나 아니면 뭐 도리나 뭐 이런 기타 그런 그 대형 그 유통자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농업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신뢰를 기반으로 상품이 성장하고 일반 고객들은 그런 상품들을 믿고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비단 그런 외국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뭔가 만들어내면 충분히 그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가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 고민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한 몇 년 동안 쭉 농산물 브랜딩에 대한 그 스터디를 쭉 해왔어요. 해보니까 우리나라 농산물 브랜딩이 참 창피한 수준이더라고요. 기억나는 브랜드는 보면 뭐 철원 오대미, 그리고 뭐 복숭아 같은 건 햇살 복숭아, 그리고 뭐
2천 임금님표 2,000쌀 이 정도. 예. 나머지는 뭐 지방자치제, 기타 영농조합들 수없이 많은 브랜드들이 존재하는데 엄청 많은데 기억이 네. 남는 게 없죠. 없죠. 네. 결국 일반 소비자도 기억 못 하는데 또 저같이 관심 있는 소비자가 기억을 못 한다 그러면 이건 되게 그 성공하지 못한 브랜딩이거든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농산물 브랜딩의 근간이 됐던 것들이 1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일련의 그 정책 활동 속에 이루어졌는데, 관이 참여하고, 거기에 이제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 지자체별로 뭔가 그 실적 중심의, 예. 이런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정말 정작 중요한 제품에 대한 신뢰와 제품의 그 퀄리티, 그리고 어떻게 브랜드를 알릴 거에 대한 그런 고민들보다는 뭐 번듯한 이름, 이미지 이 정도, 그리고 예, 맞아요. 이거를 다양한 그 뭐 마케팅 채널, 광고 채널을 통해서 그냥 소비하는 이 정도 수준이어서 사실 뭐 브랜드 난립 통해서 우리나라 농산물들이 많이 평가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 그러면 얘를 어떻게 좀 바꿔볼까? 근데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죠. 어프로치는 정책적인 제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뭔가 그 논객으로서 활동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제안을 던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았는데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좀 더 철저한 관리 시스템과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농부들, 그리고 그 같이 하지 않은 철학들, 이런 것들이 묶여 있는 작은 형태의 브랜딩을 하고 이런 브랜딩이 점점 커지고 기반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농산물 브랜딩으로 지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봤어요. 예. 뭐 일본 같은 사례들 많이 벤치마킹 했고요. 일본 사례 같은 경우 보면 농산물 브랜딩보다는, 물론 농산물 브랜딩 되게 잘 돼 있지만 예. 어떤 유통 밴더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와 그리고 그들의 신뢰도, 이런 기반으로 1차 산업을 많이 성장시키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일본 오이식스 같은 회사 있어요. 정확한 지난번에 이야기. 네, 이 회사를 보면 친환경 농산물을 집으로 바로 배송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철저하게 신선식품들을 배송하기 위한 그 콜드푸드, 그러니까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배송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 자기가 농산물 소싱할 때 그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들,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특히 일본같이, 지금의 일본은 더욱더 안타까운 게 뭐 그런 원자력이나 기타의 이슈로 인해서 산지가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가공되고 어떤 루트를 거쳐서 왔는가, 그리고 뭐 어떤 농약을 썼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신중하게 고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적합하게 먹혀 들어갔던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구조거든요. 이력을 표기하고 네, 뭐 이력, 그리고 재배 방식, 재배 방법, 그리고 유통에 대해서도 단계를 최소화하는. 그래서 되게 정말 로컬 기반으로 해서 네, 유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재미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국 택배비가 동일하잖아요. 뭐 이 회사는 도쿄를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예요. 예. 도쿄 워낙에 대도시인 거고, 하지만 고객들이 점점 도쿄 근교에서 점점 벗어남에 따라서 그 수요를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택배로 보내죠, 물건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그 직접 그 탁송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배송료도 상당히 올라가고. 하지만 고객들이 그걸 부담하면서까지 내가 좋은 받아먹는다. 농산물을, 신선한 걸 받아 먹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농산물 비즈니스와 물류를 결합된 형태의 또 다른 부가가치가 생겨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뭐 제약 조건을 고객에 대한 그 설득을 통해서, 그리고 고객의 도움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비즈니스력이 높인다. 확대되는 멋진 회사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사전 정보를 지난번에 이제 좀 말씀을 들은 게, 사실은 이제 제주에 농업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네. 제주를 택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 하고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많은 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제주를 이렇게 택하게 되신 건지. 우선 제주 되게 좋은 동네예요. 예. 바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산도 있고 밭도 있고 관광장도 훌륭하고 눈으로 보기 되게 좋은 동네죠. 하지만 뭐 되게 따뜻하지만 겨울엔 춥고요. 바람 많이 불고 우리 좀 그렇죠. 많이 좀 무뚝뚝하고 그리고 서울 가기 힘들고 제가 제주를 초이스한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청정 지역이라는 거 가장 컸어요. 그리고 유기농 비즈니스가 아직 시작하고 있는 그렇죠. 지역인 거고, 반면에 과수 농사가 제주에서 상당히 집중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감귤 같은 경우는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20년 가까이 되신 분들이 꽤 되시는.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얼핏 전체적인 유기작물의 그 재배 면적이나 재배량을 봤을 때는 채 뭐 5%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이긴 하지만 실제 상당히 많은 죄송합니다. 상당히 많은 유기농산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존재했던 거고, 그리고 감귤이라는 과일 자체가 물류 시스템 통해서 육지로 배송되는데 가장 척박한 물류 시스템이거든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육지 가는데, 근데 모든 상품이 다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제주에서의 대부분의 상품들이 감귤과 비슷한 형태로 물류를 태워서 육지로 배송될 수 있다 그런다라면 사실 다른 지역의 상품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이에요. 뭐냐면 제주의 상품들은 전부 다 택배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아주 대형 차량들이 컨테이너에 실어서 옮겨야 되는 건데, 육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후자들이죠. 근데 농사 지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와서 그냥 사가면 밭대기로 끝나는 거죠. 근데 제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농산물 비즈니스를 하게 되게 그러니까 제약 조건인과 동시에 되게 호재인 그런 동네인 거고, 또 한 가지는 산업이 되게 명확히 구분되어져 있어요. 동쪽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이제 그런 구근류 중심의 반농사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서귀포를 중심으로 한 이 중앙 지역 같은 경우 전부 다 감귤과 망감류를 중심으로 한 과수농사를. 그리고 서쪽 같은 경우는 뭐 마늘이나 기타 그런 밭작물들, 다양한 엽채를 중심의 밭작물들이 상당히 많은 동네. 그렇죠. 이러다 보면 이 한 곳이 사실 넓다라면 넓은데 되게 좁고 집약적인 곳에서 다양하게 많은 농산물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 농산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충청도에서 어떤 작물 하나, 강원도에서 하나, 전라도에서 하나, 이런 것들을 서로 내가 봐가면서 그렇죠. 좋은 전국을 농부가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너무 힘들거든. 차라리 집약되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여기는 또 수자원도 충분히 매력적인 수자원들이 가지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돼지나 그런 수산물이나 축산물들, 그리고 뭐 다양한 우리 다른 작물들이 존재해서 매력적인 곳이에요. 농산물을 어떻게 빌딩하냐가 관건이지만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굉장히 집약적으로 탁탁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처음에 사실은 농업 컨설턴트로 이제 오시게 되셨잖아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죠. 여기서. 하고 싶었죠. 네. 예. 근데 하고 싶었는데 여기 와서 하려고 했을 때 조금, 지금은 이제 방향을 조금 틀으셨는데 그렇게 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장 큰 문제는요. 제가 1년 동안 여기 와서 다양한 농민들하고요.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들을 만났어요. 농업회사 법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냐면 외환적으로 많이 확대돼 있고 많이 규모는 커요. 근데 실제 이분들이 B2B 형태의 비즈니스를 계속 여태까지 해왔어요. 그렇죠. 결국 보면 물건을 수집하고 이것들을 대형 유통 배너를 통해서 이제 중간에 넘겨주는 작업, 중간에서 포장 정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었는데, 그렇죠. 컨설팅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은 브랜딩하고 마케팅 쪽인데, 사실 이런 영역보다는 좀 더 다른 외연적인 확대라든지 유통의 확대, 그리고 요런 패키징의 다양성, 요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던 회사들이고, 그리고 사실 기존에 있는 컨설팅 업체들이 많이 컨택을 해가지고
쉽게 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여지가 되게 적었던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 반면에 이제 개별적인 농가들 두 분류가 있어요. 예. 제가 기준 잡았을 때는 연매출 5천 정도의 이하와 5천 이상의 농가들, 대농가, 중소농으로 구분되는데 중소농 같은 경우는 니즈가 너무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면 그 도움이 되게 크게 받아들여지고, 그렇죠. 반면에 사실은 그런 도움을 통해서 이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한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뭐 매출이 한 10% 내지는 20%이 정도의 성장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성장과 제 노력과 비교해 봤을 때는 뭐 그 흔히 저희 얘기로 ROI가 안 나오는 투자 대비 얻은 수익이 많이 안 나온 형태고, 대농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긴 한데 뭐 연매출 1억 이상이 되는 대농들 서귀포 많죠. 지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맞죠. 예. 이분들 보면 사실 이분들의 소득을 뭐 1, 20%, 20, 30% 충분히 올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들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분들 자체가 니즈가 니즈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네. 처음에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생각해봤는데 이게 없을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더라고요. 왜냐면 연매출 1억이 넘는 비즈니스를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예. 이거를 계속 저희가 살펴보니까 예. 결코 수익이 좋은 비즈니스의 형태가 아니에요. 음. 있는 땅에서 있는 과일을 노동력을 투입해서 집에서. 만들었을 뿐인 거지. 그리고 많이 나오는 거지. 더 추가적인 이 안에 리소스를 투입해가지고 더 그 밸류 크리에이션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니즈나 여지가 별로 없는 사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분들이죠. 적게 벌어도 괜찮다라는 분들인데 사실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려운 비즈니스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뭐 방법은 한 가지인 거죠. 정상적으로 저희도 그런 그 대농들이나 영농조합이나 마을 단위 형태 컨설팅을 통해서 적당히 컨설팅하고 그리고 적당히 수익을 얻어가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가 뭐 답일 것 같다. 뭐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제가 이렇게 번듯한 회사 다니던 걸 그만두고 여기 와서 낯설은 분들하고 낯선 공간에서 힘겹게 노력해도 별로 이렇게 저한테 어떤 만족감이 없겠더라고요. 물론 밥벌이는 하겠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원래 하고자 했던 것들, 내가 갖고 있던 탤런트를 조금 활용해서 뭔가 좀 여기서 새로운 기존과 뭔가 좀 다르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새로운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고민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턴했던 부분들이 유기농산물을 가공해보자. 예. 가공해서 단순한 농산물의 브랜딩 통해서 어렵다라면 얘를 좀 더 브랜딩이 아니라 프로덕트 자체를 변화시켜서 뭔가 좀 부가치를 찾아보자. 그런 쪽으로 해서 제주파파라는 회사를 세웠었던 거고, 제주파파에서 이제 저희 유기농 감귤잼이나 유기농 키위잼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저도 제주를 보면서 참 몇 가지 느끼는 부분이요. 청정 지역이다 얘기하셨는데 뭐 물도 맑고 뭐 공기도 맑고 다 이제 좋은 지역인데, 또 관행농이 또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쵸. 농약이나 비료 굉장히 많이 쓰는 지역이고, 그리고 1차 산업은 정말 뭐 진짜 동에서 서로 조금만 움직이기만 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되죠. 물론 이제 뭐 쌀이라든지 뭐 고추라든지 뭐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뭐 타 지역에서 가져오긴 하는데, 웬만한 것들은 이 섬 내에서 이제 뭐 기껏 해봐야 한 2시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산물이 그 뭐라고 해, 돈이 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집적돼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 생산 단지화식으로 되는데 가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늘 같은 경우에 지금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지금 뭐 생산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게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가공식품이나 가공하는 요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물가 변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휘청휘청은 많이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몇 년째 지금 사실 지금 뭐 거의 없는 상황이죠 지금 뭐 기껏 해봐야 뭐 이제 무 같은 경우에는 무말랭이 해가지고 해서 이제 하는데 그게 또 얼마나 또 판매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저도 가능성은 가공식품이나 어쨌든 농산물에 대해서 좋은 농산물에 대해서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 보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주 가공식품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잼으로 유기농 잼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선은요, 제가 이렇게 가공식품에 대한 노하우가 많지 않았어요. 네. 다양한 제품, 우선 가공할 수 있는 제품들을 쭉 우선순위를 정해봤고요.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전부 다 나와요. 무, 당근, 그리고 마늘, 감귤, 키위, 네. 뭐 고구마,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의 상품들이 가공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많은 거죠. 지금 이야기하신 것마다 이제 제주도에서 만들어서 실패한 브랜드들이 제 머릿속으로 막 쭉쭉쭉 나오시죠. 네. 요런 상품들 중에서 가공을 했을 때 좀 더 훌륭한 상품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우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비즈니스를 처음 키우면서 제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만들 수도 없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제주파파라는 브랜드가 신뢰가 높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면 내가 생산하는 상품은 되게 작은 틈새 시장에서 어떤 인지를 높이고 이걸 좀 외연을 확대해야 되는 아이템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틈새 시장을 봤을 때 건강한 먹거리가 가장 주된 그 시장들이 하나 있었던 거고 유기농 시장이었던 거고 그 시장에서도 타겟을 봤을 때 2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까지의 고객층이 타겟이 될 거다. 왜냐면 제가 갖고 있던 마케팅 채널들이나 하려고 하는 일련 작업들을 보면 그 젊은 세대 중심의 그 유통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들 존재했던 거고 그렇다면 그 시장과 그 타겟에서 가공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소비되고 그런 아이템 뭐가 있을까 보면 마늘이나 감자 이거 좀 어렵죠. 예, 이 마늘 감자 사실 일반 식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밥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쓰지만 잘 안 쓴다고요. 그러면 고구마 약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감귤 되게 매력적이긴 한데 뭐가 있을까? 예,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 쭉 봤던 거고 쭉 보니까 그 중에 가장 적합했던 거는 감귤이었어요. 감귤은 우선 과일이고 과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했었거든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는 감귤 쿠키도 있고 감귤 빵도 있고 감귤을 동결건조해서 만든 보석귤이라는 회사의 그런 상품들도 있고 잼도 있고 근데 쭉 봤어요. 그래서 다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만드는 게 그닥 어렵지 않겠는데 쭉 보면서 그러면 이 중에서 제주에 대한 특성을 봤을 때 먼저 관광기념품 시장에서 적합할 수 있는 가공식품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잼 정도의 상품이면 기존에 있는 먹거리 기념품 시장에서 충분히 워킹할 수 있겠구나 라고 고려를 했던 거고 그때부터 열심히 그 잼에 대한 스터디만 했었어요. 한 3개월 국내 잼 대부분을 다 먹어보고요. 예. 맛 비교해보고 성분 비교해보고 그리고 해외에서 만들어진 유명한 잼들을 많이 이제 구매해서 먹어보고 만든 과정들 좀 살펴보고 쭉 해봤더니만 국내 잼의 한계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이제 잼 시장이 되게 큰 시장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그걸 주기적으로 사드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먹다가 버리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 잼들 보면 이제 아주 저렴한 형태의 공장에서 만드는 그렇죠. 그 아주 저렴한 형태의 잼들이 많이 시장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잼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고 그럼 프리미엄 잼 시장이 있을 거라고 봤더니만 국내 한 2개 회사 정도에서 프리미엄 잼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하나마 보금자리 같은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풀몬이 얼마 전까지 만들다가 사업을 접었었던 거고 요즘은 아우엄에서 만들고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프리미엄 잼들 뭐 유럽이나 미국사를 쭉 보니까 이거 되게 건강한 아이템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잼들이더라고요. 성분을 보니까 대부분 그 과일하고 유기농 설탕을 만들어서 주에 넣었던 거고 일반 그 보통 아주 노멀한 잼 같은 경우는 과일과 설탕, 그리고 백설탕, 그리고 팩틴, 구연산, 그리고 뭐 몇 가지 이제 그런 식품 더 첨가물들 요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요런 결정적인 차이가 잼 시장과 잼 맛을 많이 바뀌어주고 있구나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제주 감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프리미엄 잼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가장 좋은 설탕이 브라질 고이아사 설탕이에요. 뭐 가장 좋다는 이유는 제일 비싸겠죠. 그렇죠. 그 설탕 그리고 감귤 같은 경우는 제가 컨설팅하면서 계속 만나왔던 농가 중에서 가장 훌륭한 농가. 뭐 한 13년 이상 그 유기농 농사 지시고 그리고 서귀포 유기농 농사를 지시는 친환경 그 농부 중에서는 리더. 네 그렇죠 막 교육하시고 논문 쓰시고 특허 내시고 하시는 그런 선생님의 귤 가지고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 근데 나머지 식품 첨가물 어떻게 하지? 그때부터 한 2달 동안 연구 개발했던 거죠. 구연산과 팩틴을 사용하지 않는 건강한 잼이 무엇인가 보면 미국의 어떤 제가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아이템이 살구였던 것 같아요. 살구하고 오렌지 마멀레이드 만드는 그런 농가가 있어요. 그 농가에서의 레시피를 보니까 그 오렌지의 껍질에서 팩틴을 추출하고 그리고 그 유기농 레몬을 써가지고 구연산을 대체하는 그런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저희도 한번 이걸 시도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감귤에서 작감류에서 네 팩틴을 추출하고 그리고 구연산 같은 그 신맛 같은 경우는 그 미숫가 감귤 미숫가에서 그 신맛을 뽑아서 그 두 개를 대체해서 온전하게 그 과일로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잼을 만들어진 거죠. 어려웠던 과정들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감귤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뭐 감귤의 친구들이 레몬이고요. 그리고 오렌지 같은 경우는 제주에서 만감류로 대부분 뭐 오렌지와 감귤의 교잡종으로 많이 키워지니까 충분히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서 저희가 그래 그러면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충분히 제주에서 난 유기농 감귤만을 가지고도 잼이 되겠구나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엔 실패했죠. 계속 한 달 동안 실패하면서 감귤 많이 버리고 설탕 많이 버려도 힘들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하자 그래서 해봤더니만 성공했는데 뭐 어려웠던 일들에 대한 성공이었는지 되게 좋은 반응들과 지금까지 그런 노하우를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반면 키위잼은 너무 쉽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감귤잼을 만들었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점도와 산에 대한 그런 컨트롤만 가능하면 되는데 키위 같은 경우 워낙에 시죠. 그리고 과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덩어리 프리저브 형태로 만들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키위는 이제 그런 구연산의 역할 같은 경우는 보면 키위 같은 경우는 한 8브릭스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키위 당도가. 그러니까 따자마자. 그러면 그게 뭐 많이 올라가면 15브릭스, 16브릭스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당산 비율이 이렇게 쫙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과 산이 바뀌어가니까 적당히 신키위와 단키위를 브랜딩하면 신키위에서 구연산을 추출하고 단키위에서 당도를 높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잼을 만들면 되겠구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키위잼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감귤 키위는 그런 식품 첨가물이 전혀 없는 그런 형태의 잼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두 잼을 만들었는데 기존에 이사님이 잡아놓은 어떤 채널이 있었잖아요. 이 채널에서 요 정도 연령대에 많이 팔리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러면 그 예상과 비슷하게 이렇게 판매가 되셨는지? 제가 올해 아직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쭉 뽑아오지 못했는데요. 경험치 정도로 고려해보면, 사실 그렇죠. 그 타깃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저희 잼을 소모해 주셨고요. 타깃까지는 맞았고요. 근데 유통 채널들 부분들에서 가장 큰 축을 저희가 봤던 것들이, 제주에 있는 기념품 샵들이었어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농산물 맞아요. 판매하는 거 다 빼고, 맞아요. 뭐 면세점에서부터 쭉 오면 뭐 각각 뭐 어떤 그 박물관이나 이런 것도 기념품 판매하는 곳, 그리고 기념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 이런 쪽에서 저희 잼들을 유통시키려고 처음에 고려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많이 성공하지 못했죠. 이유는 그 유통수수료, 유통마진이 너무 몇 그- 프로 정도인가요? 유통마진이요? 예. 예를 들자면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냥 대략적인 부분만 그렇죠. 예. 50% 정도 가장 무서운 곳이 80%였고요. 80%요? 네. 가장 무서운 곳이 80%였고, 심하네. 평균적으로 50%. 그죠, 50% 정도 네.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무서운 80%가 가장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제일 많이 사는 곳이고요. 왜 여기 비쌀까 싶은 곳이 거기였어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뭐 대표적인 사례들 보면 제가 초콜릿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콜릿이 뭐 처음에는 이제 뭐 한 개 업체에서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한 개 10,000원이다 그러면 저렴하네. 또 뭐 그러고 나서 1년 지나서 왔더니 뭐 2개 업체 정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 3개 10,000원. 왜 이렇게 싸졌지? 지금 보니까 뭐 5개 10,000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제 가격은 떨어지고. 네. 그러면 이제 저 사람들이 5개 10,000원에서 팔면 도대체 그 5개 10,000원 팔아가지고 생산자한테는 얼마나 돌아가는 거야?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진짜 사실 판로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온라인 쪽에 근무를 하시면서 농산물의 흐름이나 또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밝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1차적으로 관광 기념품이나 이런 샵에서는 조금 예상한 것보다는 저조하더라도 네. 다른 쪽에서 만회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대부분 인터넷으로 판매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채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스북 몰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페이지가 있나요? 페이지요? 네, 페이지 있습니다. 페이지 안에 저희 몰도 있고요. 페이지. 그쪽 판매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그리고 저희 또 그 서울 쪽에 있는 그런 유기농산물 유통하는 그런 인터넷 그 쇼핑몰들 이런 쪽 그런 쪽에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좀 재미난 거는 저희가 많이 못 만들거든요. 1년에 아무리 많이 만들어봤자 만병이 채 안 되는 형태로 만들어요. 한 분이 저희 잼을 제가 얼추 지난주에 계산해봤는데 한 500병 파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저쪽 동쪽에 있는 조그만 아니죠. 동쪽 맞죠. 동쪽에 있는 조그만 민박집의 사장님이세요. 500개나 팔았어요? 네. 그 민박집에 1년에 오시는 손님, 물론 되게 잘 되는 민박집이긴 하지만 방이 4개밖에 안 되는 민박집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아무리 봐도 한 1,000명? 많이 오면 그런 집이에요. 근데 500병을 팔았다는 거는 네. 그리고 뭐 열심히 뭐 팔지도 않으세요. 갖다 놓고 파시는 건데 엄청나네요. 저희 뭐 그런 거 같아요. 우선 사람이 관광 온 여행객이 제주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걸 담아가고 싶은 거고, 민박집 자체 되게 핫해요. 핫한 플레이스예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간인 거고, 그럼 여기서 판매한 이런 제품들이니까 뭔가 그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사고 싶고 가져가고 싶고. 죄송한데 어느 민박집이라는 이야기만 좀 해주시죠. 비 민박집인데요. 비요? 네. 동네만 좀. 구자 세활이요. 세화요. 네. 비 민박집인데 사장님이 워낙에 그 미디어에 노출되는 거 싫어하세요. 미디어에 노출되면 막 불편하신 분들 막 많이 온다고. 한 집에서 500개면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예. VIP 고객이에요. 야, 네. 그렇구나. 예.
제주가 사실 연구가 없으면서 이제 그 농산물 가공도 하시지만 또 유통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제주로 이주한 사람이 농산물 유통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하시려고 하시긴 하실 텐데 그래도 이제 뭐 전혀 이제 유통업 쪽에 안 해봤는데 일을 배우면서 하시겠다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구가 없는데 농산물 매입하는 게 좀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그거를 연구를 만들고 또 넓혀 나갔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부터 농산물에 대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공부했던 거 별로 도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가락동에 4개, 4개 있는 청과 법인들에서 예. 경매가를 항상 이렇게 상투를 잡는 그 농민들을 찾았어요. 아, 결국 뭐냐면 언제나 나의 농산 그런 게 있어요. 농민들이 그렇구나. 쭉 물건 올리면 경매사들 보고서 무조건 사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누가 졌다. 그쵸. 누구 거다. 그쵸.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물건을 사요. 이런 농민들, 유명한 그 농가들이 우리나라에 한 100여 명 있으세요. 정말 보면 요즘 같은 경우 그 고구마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호박 고구마. 그렇죠. 경락가액이 10kg에 4,000원짜리도 있고요. 3만, 며칠 전에 3만 6천원짜리도 있더라고요. 8배거든요. 네. 말도 안 돼요. 4만 얼마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런 농민들은 정말 훌륭하거든요. 제주도 그런 농민들이 계세요. 그렇죠. 예, 특히 감귤 같은 경우는 남원 쪽에 많이 계시는데요. 남원 유민 쪽에 많이 계시는데,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공부했던 거는 그런 농민들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스타. 그쵸, 스타팜인 거죠. 예. 이렇게 가져가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봤을 때, 그리고 고민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사실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스터디했던 부분들은 관행농법 시장이었어요. 관행과 유통시장들. 그렇죠. 네,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별로 큰 니즈가 없는 것. 관행농법으로 좋은 귤을 키우는 거하고, 그리고, 그 귤 정말 좋은가? 이건 또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경매를 잘 받기 위해서는 맛도 중요한데, 잘 팔릴 만한 아이템이어야 되거든요. 과피가 너무 훌륭해야 되고, 사이즈가 골아야 그렇죠. 되고, 네, 그리고, 봤을 때 이제 딱 이쁜 과일들. 그렇죠. 그리고 안정된 물량 확보, 그리고 적절한 생산 시기, 이런 것들이 중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친환경 농법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턴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시, 그럼 시작하는 거죠. 어떤 농민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그때부터는 이제, 방식을 바꿨어요. 이런, 건강한 농사를 지는 분들, 그리고 건강한 농법을 지키고 있는 분들, 이런 중심으로 바꾸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농사를 공부했죠. 근데 글로 배우는 거죠. 이제 책으로 농사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기농 감귤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기제재 활용해서 국가에서 허락하는 유기농 제재를 활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당연히 초생재배는 건 당연한 거고, 유기농 제재 보면 가장 많이 쓰시는 게 관행에서도 쓰는데 보르도액하고 기계유제를 사용해서 방제를 해요. 근데 사실 보르도액과 기계유제를 사용해서 농사 지시는 분들이 한 80% 정도 되는데, 이거 되게 쉽지만 않은 농사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무를 많이 상하고 죽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극복하는 농민들이 있어요. 난 이거 쓰기 싫다. 왜냐면 보르도액 기계유제 그냥 봐서 나쁠 건 없지만, 그리고 친환경 농사의 인증이 전혀 문제없는 약재이긴 하지만, 정말 유기농 농사라 그러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원래 나무에서 나오고 밭에서 나는 것들 가지고 내가 만들어 가지고 전혀 문제 없는 거, 이런 걸 농사 짓자. 이런 거 농사 지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고, 그런 농부들이 있어요. 그런 농부들은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데, 되게 위크타이한 아주 좀 느슨한 네트워크이죠. 옆집 누가 그렇게 하더라. 가서 좀 배워오고 서로 얘기해주고,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농부들에게 소개를 받는 거예요. 농법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런 농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그리고 비슷하게 하시는 분이 누가 있는지, 그쵸. 이제 요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찾기 시작하고,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 농사 지시는 분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농사를 한 2년 정도 지켜봤죠, 옆에서. 뭐 지켜보는 게 뭐 있나요? 올해 귤은 어떤지, 중간에 나무는 어떤지. 네. 감귤을 키우다 보면 1년에 한 4번 정도의 위기가 오거든요.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는지 쭉 보면, 아, 이분은 되게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구나. 그러면 그런 분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분의 귤을 저희가 유통하고, 그리고 그분의 귤 가지고 잼을 만들고, 이런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2개 농가의 귤을 저희가 유통했어요. 예. 하나는 지금 유통하고 있고, 한 농가는 그 극조생 귤만 제가 그 농가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자연농법으로 키우시는 분이세요. 밭에, 바다에서 떠온 해수, 그 바닷물, 예. 그리고, 감귤과 기타, 그 떨어지는 전지엽, 기타 다른 것들로만, 그러니까 밭에 있는 것들로만 만들어진 액비를 가지고 키우시는, 정말 어려운 농사 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유기농 극조생 감귤, 그 감귤만 유통을 했던 거고요. 드셔보신 분들이 딱 얘기하는 그 한마디는 옛날에 먹던 맛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30대 중반밖에 안 됐지만,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귤 한 박스씩 사놓고 집에서 먹을 때 그 한겨울에 그 맛이 요즘 많이 안 나거든요. 왜냐면 어떤 맛인가요? 온전히 조화로운 깊은 맛이죠. 예전에 먹던 귤들은. 근데 30년 지났잖아요. 지금 36이니까. 30년 동안에 농법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리고 고객의 니즈도 많이 발달됐어요. 거기에 맞춰 농사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피, 그리고 단맛, 그리고 어떻게 산맛을 내릴 건지. 그렇죠. 농약도 그렇게 발달되고, 그리고 농법도 그렇게 발달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감귤 같은 경우는 3가지 맛이 나야 제일 맛있어요. 하나는 단맛이고, 하나는 그리고 신맛, 신맛과. 또 마지막 하나가 쓴맛이 나야 되거든요. 쓴맛이요. 네. 그러니까 흔히 이 쓴맛은 우리가 그 한라봉이나 레디앙들을 먹으면서 감귤과 다르다, 오렌지를 먹으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쌉싸름한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 쌉싸름한 맛이 강하니까 사실은 다르다고 느껴지는 건데, 이 3개가 되게 조화로워야지만 귤이 맛있고 거의 향까지 얹어지면. 이렇게 키우려면 원래 본연의 하던 대로 해야 돼요. 나무가 원래 병충해 맞으면서 힘들어하면 그 힘든 거를 감귤한테 쏟아 붓고 그리고 감귤로 이겨내고 그러면 조금 맛이 거칠더라도 온전하게 조화롭죠. 근데 지금은 애가 좀 약간 온실 속의 화초같이 좀 비대하죠. 그러면 좀 뭔가 먹어도 약간 좀 부족한 듯한? 뭐가 이제 좀 빠진 듯한. 그렇죠. 달긴 다른데. 맞아요. 네. 관행귤의 가장 큰 죄악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농사를 한두 명 짓는 게 아니고 되게 많은 분들이 짓기 때문에 사실 약 치고 비료 많이 줘도 좋은 귤을 생산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의 좋은 귤들을 많이 접하기 어렵다는 거죠. 되게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스타팜들에 대한 처음에 생각을 하고 또 오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제주에서 친환경은 굉장히 친환경 유기농 귤들은 귤이나 다른 작물들은 굉장히 소수인데다가 거기서 그 중에서도 또 어느 정도 퀄리티 이상은 정말 소수일 거고 그 소수를 잡기 위한 경쟁들 친환경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레드오션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되게 궁금한 게 왜 전환을 하셨는가. 근데 전환이라고 하면 뭔가 부가가치는 분명히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내려오셔서 보시니까 왜 관행 중에서도 품질이 좋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 말고 왜 유기농으로 전환하시게 되셨는지. 한 5,000평 정도 농사를 임대로 지시는 농가가 있어요. 감귤을 하시는 분인데 유기농법으로 농사 지는데 너무 힘들어요. 5,000평 정도 관행으로 농사를 지면 한 5천만 원 수익이 나와야 돼요. 보통 평당 10,000원 정도 수익을 보고
수입보다 매출, 예, 근데 뭐 그 정도 보고 있는데 이분 5,000평을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데 연간 매출을 보니까 한 3,500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귤은 너무 좋은 귤이고 관행 농사를 지신 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안 져도 감귤처럼 열리거든요. 다만 많이 열리지 않을 분들인 거고 일정 이상은 해요. 근데 유기농 농사 지시는 분 같은 경우는 밭에 매일 안 나가면 나무 상태를 체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나무가 가버리거든요. 감귤도 맛이 가고. 이러니까 노동력은 한 3배 이상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귤을 먹어보고 와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훌륭한 귤인데 선생님 제가 잘 브랜딩해서 이거 아주 충분히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면 제주에서 가장 훌륭한 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주에 당산 검사 나온 걸 보니까 14브릭스 나오더라고요. 평균 13브릭스 나오고. 이건 만감이에요. 엄청나네요. 이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선 나는 귤을 비싸게 팔 생각이 전혀 없다. 내가 너랑 같이 일을 하면 네가 일한 만큼의 뭔가 베네핏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내가 지금 버는 거에 더 추가되는 만큼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나야 좋지만 내가 내 귤 어떻게 먹던 사람 별로 좋지 않지 않겠느냐. 물론 여태껏 내 귤을 먹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닥 어려운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렴한 귤을 먹으면서도 좋은 귤을 먹을 수 있는 시장들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내 좋은 귤을 먹이고 싶다. 첫 번째고 너무 되게 이상적이죠. 너무 이상적인데. 야.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해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갔는데 두 번째는 그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거 몸에 좋은 거만 먹어서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내가 좋은 귤을 키우는 거 아니다. 이분이 그 전에 하셨던 일들은 하여튼 각서라고 이분은 정말 제가 보기에 생태주의를 공부하셨던 분도 아닌데 그런 되게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나무가 잘 자라게 해주려면 땅이 좋아야 되고 땅이 좋으려면 땅에 해롭지 않은 것들을 계속 넣어줘야 된다. 근데 비료, 화학 비료 그리고 기타 다른 것들 계속 땅에다가 이제 갖다 부어가지고 토양이 온전하지 못한 채 좋은 귤만 생산하면 경쟁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장기적으로 나야 잘 먹고 잘 살겠지만 내 자식들이 이런 땅에서 어떻게 귤농사 짓고 어떻게 살겠느냐. 나 같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농업도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도 좋은 땅과 좋은 나무 물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되게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시는. 저도 책으로 많이 보고 계세요? 책으로 많이 보고 야. 그런 생태운동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고 야.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는데 자기의 직결되는 수익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비즈니스를 가지고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을 보면서 반성하죠. 제가 엄청나게 반성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서 바꿨어요. 바꾸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요즘 다시 갈등하고 있어요. 시장이 많이 이런 분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귤 하나를 반송을 받았는데 너무 좋은 귤인데 이거는 못생기고 그리고 안이 과피가 좀 마르고 질기다 못 먹겠다 이거 귤이라고 팔았냐. 어쩔 수 없죠. 이런 고객들 존재하는 거고. 배송을 하고 나면 저는 이제 유기농 농약이나 어쨌든 제초제 전혀 이제 뿌리지 않은 귤을 먹어봤을 때 약간 한약 냄새 요런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좀 특이하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이제 친환경 쪽 유기농 쪽으로 바꾸신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 농부의 어떤 관점이라는 게 있는데 전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농사 짓는 분들은 솔직히 자영업을 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그럼요. 내가 조금 더 돈 쉽게 노동력이나 투입이 돼서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서 그걸로 이제 돈을 적게 벌더라도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분은 도대체요. 이건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본 이제 관행농 분들 또 저희 아버님, 어머님 그런 분들 만났을 때 또 이제 그렇게 농약과 싸우면서 그렇게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그리고 나무를 힘들게 하면서 또 특히 임대를 하면서 특히 더 그런 부분이 심해지더라고요. 그쵸. 예. 임대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 해가지고 남에 바치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 더 심해지는 부분이고. 어쨌든 저도 그런 분을 만나게 되면 한번 다음에 만나볼 기회가 있으면 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유통을 또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오늘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농사 짓는 분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제주로 이주해서 농사 짓겠다 하는 분들, 또 농사 짓는 분들 만나는 분들 좀 있으신가요? 이주하신 분들? 네, 이주해서 농사 짓는 분들도 꽤 계세요. 저 아직 그분들의 작물을 취급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초보 농사이기 때문에 불안정해요. 그런 게 가장 컸던 거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저 같은 그런 그 중간에 유통하시는 분들과의 관계보다는 직거래를 중심으로 그 자기 농산물을 그렇죠. 팔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규모의 그 농업을 유지하세요. 왜냐하면 뭐 여기 땅값 너무 비싸거든요. 그쵸. 여기 맞아요. 와서 맞는 이민 오신 분들이 임대해서 농사 짓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거는 뭐 반농사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 과수농사 같은 경우는 농사기만 별로 없으신 분들한테 밭을 빌려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예 버리는 밭이 아니면. 맞아요. 예. 그러면 대부분 그 자기가 사서 해야 되는데 사거든요. 근데 한 5,000평만 사도 5억인데. 네. 그것도 저쪽에서는 5억이거든요. 서귀포에서 5,000평이면요 10억도 해요. 그래요? 30만 원짜리 밭도 있어요. 하우스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와 대박이네 완전. 무서운, 물론 그런 거 안 사죠.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다른 용도로 부동산 개발하기 위해 쓰는 거고, 아무리 못해도 뭐 15만원, 최대 뭐 12만원, 이 정도의 밭들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러니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도. 네, 3억이잖아요. 와. 그러면 이거 은행에 넣어놓으면요, 이야. 얼마 안 나오죠. 그래도 작년 이맘때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면 지금 4억 5천 할 텐데. 와. 이분 그거 3,000평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당 1,000원, 10,000원 정도 보고 농사 지으시는 건데. 계산기 두드려가지고는 뭐 네, 나오지가 않는 거죠.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걸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직거래 하는 거예요. 중간 유통마진 다 띄고. 그렇죠. 예,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 농사 되게 어려운 농사고, 그럼 이분들이 한 2, 3년 이렇게 처음에는 유기농법으로 한다고 해요. 왜냐면 유기농이 제일 비싸고 그렇죠. 직거래가 제일 좋고 뭔가 차별적인 경쟁력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냥 3년 정도 하다 보면 힘들어. 네, 많이 힘들죠. 내가 박스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전화를 몇 번 받아야 되고 또 농사 지면서 인터넷 농사도 해야 되고 그쵸. 일단 농사에 쏟아부어야 되는데 또 이제 그걸 판매에 대한 부분까지 해야 되고 힘들죠. 그러니까 팔다가 그냥 뭐 이렇게 네.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반면에 뭐 좀 여유를 가지고 농사 지시려고 하시고 정말 내 뭐 소비행위나 이런 것들 완전히 다운시프트 해가지고 정말 적게 벌어서 좀 여유 있게 하시려고 하면 인식이나 갖고 있던 가치관이나 생활 패턴 모두가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잘 못 바꾸죠. 저도 못 바꾸는데. 그렇죠. 그거 바꾸면 그거 바꾸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는 말씀이세요. 예. 와, 진짜 어려워요. 근데 반면에 그래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그 와중에 뭐 아주 집약적으로 남들은 5,000평에서 생산할 거 3,000평에서 아주 집약적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연구하시는 분들, 뭐 내 토질은 어떻고
내 토질에 맞는 성향은 어떤 성향이고 시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밀조량 뭐 관수 이런 것들 다 정말로 이제 그 데이터를 네, 막 빼꼼하게 내고 연구해서 하시는 분들 같은 네. 경우는 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연구 못 하시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사님 찾아와가지고 제가 친환경 농사를 짓겠다 이주해가지고 뭐 제가 뭐 서두에 얘기했듯이 제가 농사를 글로 배워가지고 예 저는 글로 짓지 말라고는 하시겠지만 뭐 근데 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사를 짓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비즈니스를 이렇게 가져갔는데 그 투자 수익률 따졌을 때 농업이 그닥 썩 적합한 농업은 아닌 거죠. 만약에 장기적으로 제가 한 10년 정도 이주해서 하시는 분들의 그런 패턴들 보니까 뭐 한 3,000평 정도 그 정도 자기 농사를 지으시면서 노하우와 경험들이 뭐 한 3년, 5년 지나 많이 쌓여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의 어떤 평판들도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 조금씩 이제 밭을 임대하셔가지고 그게 5,000평, 10,000평, 뭐 20,000평까지 가는 이런 분들이 가장 훌륭하신 것 같고 친환경으로 근데 발광하는 그렇게 거죠. 가능해요. 그렇게 그게 근데 저희가 지금 팔고 있는 이 귤 같은 경우 지금 대략 2만 평 정도 농사 지신 분이신데 이분은 뭐 13년 하셨으니까 이야. 가능해요. 이야, 왜냐면 진짜 노하우가 예. 제가 보기에 이분이 사람을 많이 써서 농사 짓지 않거든요. 사람 많이 쓸 수도 없고 네. 그 노하우를 계속 그쪽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장 손이 덜 가게 키울 수 있을까. 뭐 관행에 약 치면 끝나는 거지만 약 안 치고 그래서 뭐 계속 그런 거 연구하시고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또 얼마 전에 만났던 분은 저쪽 서쪽에서 밭작물 한 2만 평 브로콜리 비트 키우시는 분인데 이분은 뭐 친환경으로 하세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세요. 그 대신 그렇게 대농들로 성장하면 이제 뭐 직거래나 이런 고민 안 하시죠.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친환경 유통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제 계약 재배 형태로 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학교 급식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좀 대량 물량을 낼 수 있는 쪽으로 내시는. 그렇죠. 그렇구나. 오늘 되게 중요한 주제가 이제 친환경 농법에 대한 뭐 친환경 농법이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유통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떤 것이 요새 친환경 사실 뭐 10년 뭐 그 이상도 된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친환경 농산물인가요? 법적으로는 4가지 구분이 있어요. 예. 그 친환경 농산물 가장 낮은 수준의 예. 저농약, 그리고 그 외에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 유기농 4가지가 있는데 우선 저농약 같은 경우는 일반 관행적으로 살포되는 그 비료와 농약의 시비량을 반으로 줄인 상품이에요. 그리고 무농약 같은 경우는 화학 비료를 사용하긴 하지만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물론 제초제는 당연히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게 무농약인 거고요. 그리고 전환기 유기농은 무농약 농사를 3년 정도 이상 지으신 분이 유기농으로 가기 위한 중간 관계인데 지금은 그닥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 전환기 유기농의 유기농부터는 화학 비료와 일절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농작물인 거죠. 여기서 오해해야 될,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해야 될 부분들이 저농약은 이미 관행적으로 그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저농약, 약을 반만 친 그쵸,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우리나라가 약을 칠 때 이렇게 연사무소 가서 약 치겠습니다 검사받고 얼마 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권장 시비량의 반만 치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농가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을 뭐 10번 치나 5번 치나 약을 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코 이거는 친환경 농산물은 아닌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안 들어오죠. 나머지 상품들이 친환경 농산물인 거고 무농약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을 가기 위한 과정들 중에 하나로 가져가고 계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불가피하게 무농약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를 들어 뭐 약을 안 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작물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비를 안 하면 그러니까 비료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작물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작물들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무농약을 많이 하시고요. 개인적으로 무농약만이라도 하면 사람한테 나쁘진 않죠.
사람한테 좋은 거고, 근데 밭에는 여전히 화학 비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토양의 산소나 기타의 그런 문제들에선 자유롭지 못해요.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친환경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계신 분들인 거고요. 개인적으로 뭐 유기농 농사 짓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농사 짓는 분들이라 이분들 상품들은, 잘 사주셔야 돼요. 비싸더라도 사 먹어야죠. 비싸더라도. 그 소출이 한 70%에서 80% 정도 되거든요. 일반적인 관행농에. 그러면 가격이 한 20에서 30% 더 비싸게 드는 거잖아요. 물론 가격이 더 비싼 상품들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못 받으세요. 근데 그런 소비해야 돼요. 그 몸에 좋아서 조금 키우기 어렵고 몸에 좋은 거니까 좀 더 비싸게 주고 내가 사 먹는다 라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할 때는 인식 자체를 바꿔야 돼요. 좋은 농산물을 사 먹으려고 농산물에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 플러스 내 후대를 위한 비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내 후대를 위한 비용이 나무와 땅을 보존하기 위한 일정의 비용을 더 내야 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이런 걸 안 내고 우리가 이걸 사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안 내고 사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안 좋고. 근데 몸도 우리나라 뭐 암발병률 상당히 높은 나라인 거고, 토양도 안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 흙 뭐 힘들거든요 지금 상태는. 그렇죠. 이런 거 여태까지는 그냥 먹기 위해서 그 비용을 지불했다라면 이제는 내가 먹는 거에다 후대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사실 그런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은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뭐 늘어나거나 그렇게 힘들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제가 듣기로는 대농들이 참 많긴 한데, 친환경 농사에 대한 고집,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한 농민들의 철학,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지어왔기 때문에, 지어왔고 지금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난 이렇게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통하는 입장에서 보면 매입하는 것이 사실 뭐 전체 3% 정도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 또 가져가려고, 좋은 가격을 주고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경쟁도 되게 심한 거고, 유통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점에 봤을 때 타 지역보다, 아까 장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타 지역보다 좀 어려운 부분, 예를 들어서 뭐 금전적으로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하려면 또 좋은 부분만 빼갈 수는 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하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유통량이 많지 않아요. 유통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사실 매입이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전 비싸게 주고 사니까. 일부 좋은 것들만 일부. 네. 저희는 좋은 것들만 사고, 그리고 좋은 것들 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컨택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훌륭한 농부들이세요. 뭐 이분이 농사를 잘 져서 훌륭한 것도 있지만 나를 갖고 있는 철학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평판도 있는 거고, 농사 잘 지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저희는 구매를 해요. 좋은 거 구매하고 그때 좀 더 비싸게 팔죠. 왜냐면 구매 단가가 높으니까. 사실 그래서 저희는 물건을 구매하는 데는 어려움은 전혀 없어요. 심지어 저희한테 이제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냐면 다른 데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우리가 물건을 수매해 주니까. 유통 단계 많이 없죠. 저희 같은 경우도 실제 저희가 물건을 수매해서 소비자까지 올라가는 단계가 중간에 하나 정도 있어요. 직거래도 대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 하나도 사실 마진이 상당히 박한 그 벤더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지고도 물건을 저희는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심지어 뭐 이번에 저희가 뭐 당근이나 고구마 같은 경우를 이번 달부터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도 충분한 마진을 가지고 있고, 다만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려운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갖고 있는 양들이라, 그렇게 많이 극복을 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사실 어렵지는 않지만, 근데 뭐 반면에 이제 양이 적다 보니까 그런 건 있죠. 내가 원하는 시기에 물건을 사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감귤을 뭐 한 20톤 한 500컨테이너
컨테이너 하나 한 번에 가져가겠습니다. 좀 그래서 가져가면 농가들도 거의 스케줄 맞춰가지고 감귤 따는 아주머니들 섭외해서 하루에 쭉 따서 쭉 가져가면 되는데 그렇게 못 하거든요. 오늘은 뭐 그 컨테이너 100개니까 뭐 얼마죠? 100개면 2톤 뭐 그리고 며칠 후에는 뭐 2톤 이런 식이다 보니까 농가와의 긴밀한 릴레이션십과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필요하겠네, 진짜. 사실 이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매입가가 굉장히 높으면 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래부터 유통 마진이 많은 농산물이 있을 텐데 네. 근데 매입가가 높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 매입하는 가격이 매입하고 판매 가격에 대한 수수료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다른 데하고 경쟁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적게 먹든지 아니면 판매 자체를 비싸게 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적게 먹게 되면 이제 박리담회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높게 하게 된다면 높는 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게 비싸다. 근데 왜 비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딱 그런 타겟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딱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한테 타겟에 맞게 하든지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유입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저희 상품을 잘 설명해 드려요. 이 상품은 이건 이런 귤입니다. 이건 이런 고구마입니다. 이런 당근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드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친환경도? 그럼요. 친환경도? 네. 왜냐면 뭐 몸에 좋은 거 찾는 분들이고 몸에 좋은 상품들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찾다 보니 친환경까지 온 거죠. 근데 친환경 농산물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과연 이게 유기농일까? 그런 게 또 과연 이게 약을 안 쳤을까?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이런 니즈는 해소해 줘야죠. 그건 저희가 책임집니다. 어떤 식으로 해소해 주시나요? 농가를 매일 만나니까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욕구가 확실한데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뭐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쵸. 대신 그러면 이사님이 제주파파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 제가 그런 걸 설명해 드려요. 어떻게 농사 짓고 있고 그리고 뭐 농사 짓는 광경 목격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분들의 이야기 이분들의 삶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죠. 사실 그거 이상은 없어요. 물론 뭐 토양 검사서 이런 것들 다 있긴 하지만 그쵸. 이거 있는 숫자들은 아니거든요.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마트에서 한번 과일을 사가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는 없죠. 근데 저희 회사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했던 분들 지속적인 관계가 있어요. 뭐 관계는 뭐 저희가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블로그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서로 많이 주고받고 전화도 많이 받고요. 근데 이런 분들 지난주 같은 경우 저희한테 귤을 사가신 분이 전화해서 와이프가 좀 몸이 좀 불편한데 당근하고 양배추를 찾아줄 수 있겠느냐. 양배추 당근 찾으러 제가 서쪽을 헤매다 반나절을 썼어요. 물론 그분은 얘가 양배추 한 상자 당근 한 상자 팔아서 얼마가 남겠어요. 그렇죠. 기름값만 5만 원인데.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분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릴레이션십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이 상당히 많은 귤들을 지금 팔아주고 계세요. 소문을 내주고 계시는 거고. 제가 한 분과 이런 관계를 맺어주고 서로 신뢰가 쌓이면 그 신뢰가 이 구전을 통해서 계속 전파되는 거죠. 친환경 농산물 사실 그 어떤 뭐 서류상으로 이런 것들 가지고 정말 좋은 거다 증명할 방법 별로 없어요. 유통체계나 관리체계 썩 투명하지 못하거든요. 그쵸. 결국은 제가 그 농민들과 철저한 그 엄청난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신뢰의 고리를 소비자들과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저희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주매했던 분들은 제가 농민에게 사기당하지 않는 이상은 농산물을 구매하면서 절대 그런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여기서 퀘스천은 과연 농민은 저와 관계 있는 농민들은 정직하느냐. 사실 이게 어렵죠. 어려운 부분.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오고 있어요. 1년, 2년, 뭐 3년. 지금은 제가 가장 오래 본 분은 이제 3년 반 정도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전에서의 그런 그 삶의 행보들을 쭉 보고 있거든요. 최소한 농사 친환경으로 5년 이상 지으신 분들은, 여기에 뭐, 그 전에 유기농까지 오신 분들은 여기에 나쁜 걸 못해요. 왜냐면, 인생에서 그난 5, 6년, 많으면 10년을 여기 투자했는데, 한 번 잘못하면 인증이 취소되면, 그렇죠. 이분 뭐, 끝이에요. 그냥 관행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이 제주와의 좁은 사회에서 친환경 농사지다가 관행으로 돌아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주변에 엄청난 손가락들과, 그렇죠.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니까,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런 분들 계속 발굴하고 하는 일들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뭐, 그렇다고 이렇게 뭐, 재미없는 일은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죠. 다양한 그 작물들 접하는 거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재밌어요. 잠시 커피를 리필 좀 해주실게요. 잠시만요. 여기 커피 리필 좀 해주세요. 사장님 커피 리필 좀 해주세요. 정말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두 잔 해드릴까요? 예예. 재미가 없어서. 아니요 재밌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제주도 네. 생협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영농조합이 이제 뭐 한살림이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뭐 아이쿱 생협이라든지 생협 쪽으로 되게 이제 그 농민들도 그쪽으로 이제 친환경 급식이라든지 뭐 그런 물량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생협 쪽하고는 뭐 좀 컨택되고 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되게 작은 이 회사예요. 이제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요. 예. 지난주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 어떻게 성장시킬 거냐. 그래서 그런 뭐, 생협이나 한살림이나, 이런 형태의, 농산물 유통회사로 성장을 시킬 것이냐. 그러면 아니면, 가공 전문회사로 갈 것이냐. 그다음에 또 다른 길을 갈 것이냐. 뭐,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중간의 고민은, 단순한 농산물 유통회사로 회사를 성장시키기에는, 아직 그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것 같다. 뭐냐면, 친환경 농산물 대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식자재, 그러니까 친환경 급식 용도로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 그게 진짜 제일 큰 부분이잖아요. 네. 그거 아니면 진짜 뭐 없죠. 네, 네. 그러니까요. 나머지 뭐 한살림, 그러니까 조합 생협, 뭐 네. 올가, 네. 뭐 요런 회사에서 조금씩 소비를 해주고 있죠. 네. 그래도 얼마 많지 않아요. 한살림의 계약된 농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예. 계약된 감귤 농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돼요. 거기 물론 판매량은 제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주 전체 친환경 규례비 상당히 작은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친환경 농법이 발전되고 확대되면에 따라서 그런 형태의 유통구조가 가장 적합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런 쪽보다는 사실 그거는 유통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 경험들을 갖고 있는 기존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가야 될 시장이고 저희가 차별적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니치한 시장들을 저희는 찾고 있어요. 아주 좀 특별하고 그리고 독특한 시장들. 많이 팔고 싶은 건 저희 소망이긴 하지만 좀 다른 형태로 가고 싶거든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것들하고. 예, 맞습니다. 예초에 고민했던 부분들은 실내 기반의 폐쇄형 농산물 유통 커뮤니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그런 거 하고 싶더라고요. 친환경 농사를 졌는데 지금 저쪽 구자의 행원리에 가면
유기농 한 20년 하신 그 농부가 하우스에 고구마가 한 4톤 저장돼 있어요. 못 팔고 있죠. 지금같이 고구마가 비싼 시기에도. 왜냐면 고구마가 좀 비싸요. 도매 시장으로 내기엔 좀 비싸. 그 비용을 그렇게 물건을 도매 시장으로 털기에는 두 가지 제약 조건이, 하나는 좀 단가가 비싸고 하나는 상품이 좋지 않아. 좋지 않은 이유는 고구마는 군뱅이라는 천적이 있어요. 군뱅이요? 예. 군뱅이 잡으려고 초가상탄을 태운다는 그 군뱅이 맞죠? 군뱅이 맞죠?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고구마 이렇게 꿀쩍 뽑으면 밑에 이제 이만한 하얀색 군뱅이들이 고구마를 잘 먹거든요. 고구마 너무너무 사랑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구마 키우기 전에 밭에다가 약을 쫙 주는 거죠. 싹 죽이고. 그리고 다 토양 다 바꿔주고, 거기다가 이제 고구마 키워야 되는데. 친환경 농법 그럼 못 하잖아요. 걔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렇죠. 위로다 올라오면 손으로 잡아주기,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구마를 보면 이게 딱 군뱅이 먹은 자국은 약간 뭔가 좀 긁어먹은 듯한 뭐 그런 고구마들이 있는 거거든요. 관행농법에서는 전부 다 이거 없어요. 몇 개 안 나오고. 땜빵식으로. 네, 다 이제 글로 보내죠. 저쪽 공장으로 보내고. 근데 친환경 농법, 유기농 농법으로 고구마 지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다 열에 8은 이런데. 근데 그렇구나. 근데 군뱅이가 먹은 고구마들은 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관만 안 좋지, 사실 고구마를 삶거나 조리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고구마는 시장으로는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매 시장으로는. 그렇죠. 이분 이제 한숨만 쉬고 있죠. 이야. 이런 분들 사실 근데 10kg가 400톤이 4톤 정도면 얼마죠? 40개 10kg 400개 400개요. 네, 400개예요. 고객 400명 어렵지 않은 고객이거든요. 저는 한 3,000명 정도의 로열티 있는 고객들, 그러니까 구매력이 있는 고객들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1차적인 목표예요. 3,000명? 네. 그 3,000명 정도는 어떤 거냐면, 이런 고구마 있습니다. 이런 고구마 이 정도에 저희가 팔려고 합니다.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3,000명 정도 되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뭐, 연인원은 훨씬 더 많은 회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정도의 유통 파워만 가지고 있다라면, 사실 친환경 농법 어렵지 않아요. 누구든 할 수 있고, 누구든 농사 지으면, 그 중에서 농사 지은 중에서 안타깝고 어려워서 농사를 포기하는 분들을 저희가 케어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 고구마가 안 좋거나, 그리고 맛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이 고구마를 현재 유통 채널 통해서 출고하는 단가가 25,000원이에요. 10kg. 네. 10kg예요? 이번 주 제가 아까 서두 얘기했듯이 관행고구마가 10kg에 4,000원에서 36,000원까지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소매로 따지면 한 10,000원에서 한 45,0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사실 택배비하고 배송료하고 받으면 한 3만원 정도 박스값 가지고 해서 소비자가 살 수 있거든요. 물론 중간에 있는 거간들이 먹는 그런 피는 전혀 없는 조건 그렇죠. 하에. 직거래로. 그러면 저는 사실 이런 분들 이 4톤의 고구마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거든요. 한 번만 해결해 드리면 이분이 계속 이런 농사 지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400명은 정말 훌륭한 가격에 생협 고구마가 이런 얘기도 되나? 800g에 얼마에 팔리냐면 14,000원에 팔려요. 1kg도 안 되는데요? 네. 이마트 고구마가 지금 이마트 유기농 무농약 고구마가 지난주에 400g에 5,500원이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트나 이런 거에 비하면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중간 수수료가 보통 그렇죠. 이런 고구마 일반적으로 한 45,000원 정도 받거든요. 유기농 고구마 10kg면. 그러니까 45,000원인데 3만원 정도니까 그죠? 네. 근데 이런 회사가 되는 게 저희 바람이거든요. 그런 로열티 있는 고객들 지금은 제가 보기에 한 400개가 한
한 100개 팔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의 수준에서. 이런 고구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다른 좋은 고구마가 있어요. 이미 저희 창고에 저장되는 고구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구마를 다 소진하고 이 고구마를 지금 팔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이 고구마를 먼저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시장 확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많죠. 특히 이제 한국의 유기농 인증을 믿을 수 있냐. 그 품질도 낮아가지고 소비자가 외면한다. 이제 거기서 품질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좀 외형적인 부분도 좀 포함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GAP가 이제 대세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 건가,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런가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유기농산물이 유일한 경쟁력이에요. 한국 농산물에. 뭐 감귤 같은 경우도 예. 이제 중국산 만다린 네. 들어오면 관행감귤은 뭐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죠. 단가 반도 안 되거든요. 거기는 손으로 다 이렇게 잡고 맛은 뭐 저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맛있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파란 것도 맛있더라고요. 네. 원래 걔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대체 작물로 충분히 중국산 만다린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이거 경쟁력은 뭐가 있겠어요? 유기농귤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중국산, 저는 요즘 들어 좀 많이 심해졌는데 그냥 동네 식당 가면 김치 안 먹거든요. 저 김치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안 먹는 이유가 뭐 열에 한 8은 다 중국산 김치인데. 중국산 김치라고요? 네. 중국산 배추. 중국산 김치 그냥 배추 김치예요. 대부분의 식당들의 김치들이. 중국산을 중국에서 김치를 만들어서 가져온다는.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 김치의 3분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식자재료상에서 다 중국산 써요. 배추 보면 이제 그 안에 속이 별로 없고 깔끔한 형태의 김치들, 대부분 중국산들이거든요. 먹으면 약간 좀 맛은 뭐 그냥 고만고만하죠. 근데 지난달에 나왔잖아요. 중국산 배추 포르말린 뿌려가지고 신선하게 유지한다고. 포르말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들 사지도 못하는 극악의 그 방부제 아닙니까? 중국에서는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아무나 가서 산 다음에 대충 이제 그 채소에다가 뿌리면 2주가 지나도 배추가 신선하대요. 선도 유지제라고 걔네가 쓰는 거거든요. 시장에도 관행적으로. 중국산이 그래요. 야. 그런 거 어떻게 먹어요? 근데 만다린도 그렇게 올 거라고요. 이 귤에, 우리나라 관행귤에 1년에 뿌리는 농약이 한 2번에서 15번? 네. 많이 뿌리면 그 정도 뿌리고 적게 뿌리면 10번 정도. 7, 8, 9에 집중되죠. 비 오는 시기에. 그리고 출하시기 전에는 이제 크롬프넨이라고 석회질. 그쵸, 이라고 예. 뿌리는데. 예. 그리고 이거 사실 노약덩어리거든요. 안 씻고 오면 안 돼요. 마지막에 묻어있는 하얀 석회질도 이거 보면 그냥 칼슘제다라고. 칼슘제라고 얘기하지만, 그 제제를 보면 거기에 탄산칼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탄산칼슘에다가 잘 붙어 있으라고, 제가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흡착제가 붙어 있어요. 흡착제가요? 네. 칼슘이 잘 붙어 있으라고? 그렇죠. 한 달씩 가야 되거든요. 흡착제가 안 좋은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친환경 농법에서는, 크노프넨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대신, 생석회나 탄산칼슘을 직접 시비하죠. 효율은 한 3분의 1 떨어지고, 가격은 3배나 비싸고. 결국, 이건 정말로, 물론 껍질을 까먹기 때문에 나쁠 건 아니지만, 그리고 잔류농약이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농약을 담갔다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오렌지 그렇잖아요. 오렌지는 여기 이제 왁스 코팅을 마지막에 정말 담갔다 꺼내서 보존제 넣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들이거든요. 제주도도 나갈 때 왁스 코팅 또 하잖아요. 제주도 일반 그 성과장 거친. 뭐 그렇죠. 근데 관행귤 많이 코팅을 하죠. 그렇죠. 관행귤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육지, 그러니까 뭐 오렌지 같이 정말 단가도 꺼내진 않고 제주 같은 경우는 선과기에 왁스를 묻히죠. 그렇죠. 그래서 돌돌돌 이게 닦여지면서 여기 왁스가 묻도록. 예. 오늘 저희 그 귤을 그러니까 사신 고객에게 컴플레인도 반짝반짝하고 이제. 저희 귤은 보면 거칠거든요, 표면이. 네. 그리고 여기 막 흠집이 많이 나 있고. 그렇죠. 근데 그냥 시내에서 사 먹는 귤은 이게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성과장을 가보니까 예. 이게 이제 물에 한번 쫙 씻은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싹 열풍 건조. 열풍 건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왁스 네, 왁싱으로 왁싱으로 하는데 그래서 야 무슨 농산물을 저렇게 씻기고 말리고까지 해가지고 표피가 이제 표면이 이제 빨리 이렇게 상하게 되고 부패가 많이 생긴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또 방지하기 위해서 왁싱까지 하는데 코팅까지 하는데 건조 때문에 그런 건데 논란이 많아요. 예. 그 몸에 안 좋은 거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행귤은 송과장 갔다 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아, 관행귤들은. 왜냐면 한번 식히잖아요, 물에서. 아, 물에서. 네. 관행귤을 파시는 분들이 약 다친 귤을 밭에서 그대로 집으로 보내는 거는 예. 좀 그렇죠. 아, 왜냐면 농약 그대로 묻어 있는데. 아. 물론 물에 많이 식히고 대부분 뭐 잔류농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식은 게 더 낫다는 저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구나. 근데 물론 귤은 더 상하죠. 오래 못 가요. 그렇죠. 이 정도 귤은 한 일주일 가면 되게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생석회 같은 게 에틸렌 분비를 촉진시켜가지고 기공을 열어주거든요. 예. 그러면 얘가 빨리 익어요. 빨리 익으면 당도 그러니까 산도 빨리 떨어지고. 예. 그러면 에틸렌은 뭐죠? 마지막에 뿌려주는 그 하얀 게 이제 그렇죠. 에틸렌 역할은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단감 같은 경우나 키위 같은 경우는 후숙을 시키기 위한 에틸렌 가스 같은 후숙이 돼요. 그러니까 과일이 익는다는 거는 늙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빨리 익었으면 어떻게 해서 빨리 상하죠. 늙었으니까. 얘가 생생해야 되는데.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뭐. 그렇구나. 너무 재미없는데 1시간 동안. 아니면 끌 텐데. 재밌습니다. 좀 개인적인 부분이긴 한데. 네. 지금 3년 동안 이제 지금 남원 쪽에 계시잖아요. 공장은 남원에 있고요. 집은 서귀포 쪽에 계시는데. 네. 서귀포 제주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그러면 서귀포 쪽에 사신 네. 건가요? 좀 살아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뭐 남원 쪽에 또 공장을 세우신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서귀포 생활은 완전 시골이죠. 네. 그리고 저희 집은 서귀포에서 보목동이라는 곳이에요. 네, 보목. 지금은 동인데 네. 얼마 전까지 여기는 보목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동네예요.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따뜻한 도시고요. 보목동이 전국 평균 온도에서 한 1도 정도 떨어지는 높은 곳이래요. 저는 뭐 한라산하고 섭섬하고 뭐 제지교류를 통해서 가장 따뜻한 곳이라고. 서귀포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 보목동이니까 살긴 되게 좋아요. 풍광도 되게 좋다고 이야기 들어요. 풍광도 좋죠. 네. 앞에 섬도 있고 네. 뒤에 뭐 산도 있고 오름도 있고. 근데 여기가 시내의 변두리와 또 변두리인가 동시에 그리고 농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분들은 시내로 정말 그런 일을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전업농들도 있고요. 약간 겹치는 데죠. 그러니까 뭐 아예 시골 뭐 저희 공장에 있는 태은이 같은 동네는 거기 완전 이제 농사만 짓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일부는 어업도 하고. 네. 근데 여기는 도시 반 그리고 농사 반 뭐 이런 분들이 사시는 동네가 썩 재밌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막 시골에 정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에 세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죠. 뭐 그런 건 있어요. 서귀포가 가까워서 마트도 있고 그리고 뭐 극장도 있고 뭐 기타 그런 인프라가 나쁘진 않지. 그러니까 완전 좋진 않지만 적당히 있는 반면에 그렇죠. 근데 시골의 정치는 없는
완전 시골은 아닌.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좋은 동네인 것 같고. 문화적인 차이 많이 있고. 저는 뭐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서울에서도 이제 뭐, 그렇게 한 30 몇 년 살다 내려왔으니까 별로 아쉬움이 없는데, 애들한테는 좀 그런 거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이 4학년, 뭐, 유치원 다니고, 그리고 이제 빨빨거리는 아주 조금 많이 어린애? 이렇게 있는데, 3명인가요? 예. 오. 많이 야. 어린 아이는 예. 제주 생활이 자기 삶의 한 90%이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같은 애들은 도시에서 되게 그쵸. 오래 살았거든요. 예. 도시가 좋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일례로 뭐 그런 거죠. 캐리건 베이 가면 수영하고 뭐 미끄럼틀 있고 재밌게 놀고 예. 먹을 것도 많이 있고 끝나면 따뜻한 물에 샤워도 하고 수건도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세속하고 해수욕장 가면 뭐 모래 막 되게 많이 먹고 막 이거 이렇게 막 샤워하려고 그러면 찬물 뭐 스톱워치 이렇게 대충 이렇게 씻어야 되고 그쵸. 춥고 맞아요. 불편하고 반면 뭐 바다니까 좀 좋은 건 있고 네. 근데 물어봐요. 뭐가 좋아? 그러니까 바다도 있고 뭐 모래도 재밌는데 좀 불편하네? 이런 거? 예. 그런 차이들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뭐 이렇게 쇼핑 같은 거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저는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뭐 초등학생, 유치원생 같은 거는 뭐 크리스마스, 생일 뭐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엄마 아빠 백화점 가가지고 이런 것도 사주고 안 사줘도 뭐 이렇게 뭐 아이쇼핑 구경도 하고 뭐 코엑스몰 같은 데 가서 이제 수족관도 가고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게 익숙하잖아. 이런 문화들이. 근데 올레 시장에 가서 5일장 가고 그러면 애들이 좀 뭔가 좀 부족하네 이런 느낌들. 근데 뭐 이게 이 친구들은 이제 그런 도시에 대한 향수를 여전히 있는 거죠. 많이 이런 것들 이제 해소해 주려고 가끔 이제 서울도 가고 뭐 이런 것들 네. 하는데 모르겠어요. 좀 더 키워봐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의 선택은 아이들보다는 부모의 선택이었던 거고. 사모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와이프는 지금은 이제 막내가 있어서 육아에 전념을 하는데, 사실 원래 하던 일들을 많이 정리하고 제주에 내려와서 지금은, 전업주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딱 반반인 것 같아요. 좋은 거 반, 그리고 불편한 거 반, 그리고, 좀 지나봐야지 알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와이프도 이제 여기서의 제주 생활을 그러니까 길게 하기 위한 자기만의 플랜들을 좀 세우고 있는 그쵸. 과정이라 있으셔야겠죠, 그래도 여자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제주성이 불편해요. 저야 뭐 밖에 일을 많이 문화생활이나 하고 그리고 뭐 여자들만의 모임 뭐 또 이런 것도 그쵸, 필요한데. 앞으로 마지막 또 질문인데, 앞으로 제주 파파가 제주에서 또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좀 두리뭉실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3가지 사업 계획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가공식품 비즈니스를 좀 더 성장을 시켜보자. 지금의 규모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형태로 가보자라는 게 1차적인 목표가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는 저희의 판로 개척도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밸런싱을 맞춰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안에 저희가 한 20가지 정도의 제주를 대표하는 좋은 먹거리를 판매하는 몰들을 확대 개편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온라인 지금 판매 블로그 말고 공식 홈페이지나 이런 건 없으시다고 하셨죠? 네, 블로그하고 페이스북이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안에서 저희 구매 시스템이 있어요. 페이머스한 몰 통해서 구매를 이루어지는데, 현재 판매되는 거는 잼하고, 그리고 오재근 선생님의 야채 요소, 그리고 귤, 이 정도가 있는데, 나머지들은 대부분 그냥 비공식 채널과 다른 제휴몰을 통해서 다 판매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젠 직거래 형태로 저희 몰을 론칭하는 거, 이런 아이템들을 한 20가지 아이템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서 대부분 계약은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쪽을 확대해서 저희 쪽 자체적인 구매 파워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마지막에 큰 축은 장기적으로 뭘 할 거냐라고 봤을 때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 농업과 그리고 관광 그리고 외식을 결합한 형태의 멀티플렉스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널찍한 감귤밭에 그 감귤잼을 만들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서는 이제 감귤잼과 기타 다른 가공식품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제주에서 나는 다양한 그 유기농산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관광상품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관광상품화의 목적은 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주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들었어요, 제주시에서. 저쪽 공항 옆에다 만들었는데. 해울렛요? 네. 예. 해울렛이 친환경 농산물인가요? 친환경 농산물 꽤 많이 있죠. 아, 그래요? 네. 가봐야겠네. 저희가 이거 녹음내면 안 되는데. 근처에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애들이 사 먹는 아이스크림이 매출의 대부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해울렛요? 네. 워낙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비싸죠.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어렵죠. 그냥, 네. 좀 어려운. 그리고 상시적 농산물을 수급하는 것도 쉽지 않고, 왜냐하면 신선 식품이라 재고 관리 안 되는 거고, 뭐 다양한 한계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관광객이 슈퍼 갈 일이 없잖아요. 삼겹살하고 소주 맥주 살 일 빼고는. 그래. 요새 꾸러미 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뭐 체험과 그리고 쇼핑 그리고 외식 그리고 판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면 사실 이 공간 통해서 잼 판매와 잼 체험을 늘린다는 것보다는 제주 유기농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이 유기농산물 제가 정확히 그 회사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유기농산물 유통업체가 있고요. 이 업체의 그 레스토랑이 있어요. 이 레스토랑에서 메인은 샐러드 뷔페예요.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는 샐러드 바죠. 근데 그 사실 샐러드 바라고 해서 야채만 파는 건 아니고요. 빕스 같은 레스토랑인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요.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제 요리를 맛보는 거예요. 근데 이 요리들은 전부 다 생산자가 정해져 있는 요리들이죠. 왜냐하면 각각의 생산자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을 사실 그냥 고구마 팔려면 어려워요. 그리고 이걸 소비자들이 먹기도 힘들고, 어떻게, 그러니까 물론 요리하는 사람들은 쉽게 먹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먹기 힘들어요. 먹고자 하는 니즈도 별로 없고.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되지? 막 이런. 고구마 파이 만들어주고, 이 고구마 무스 만들고, 이런 뭐 간단한 핑거푸드에서부터 샐러드 아니면 좀 더 그 메인 디시 이런 것들 다양하게 접해주면 이 사람들이 농산물에 대한 그 시각과 경험이 틀려지거든요. 그럼 이걸 구매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매는 되게 신뢰도 좀 쌓이게 돼 있고.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가 제주에서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갈치조림하고 흑돼지만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제주의 다양한 농산물을 기반한 로컬푸드가 아주 잘 차려져 있고, 그리고 단순히 음식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경험하는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음식을 사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육지로 기념품으로 뭐 다양한 택배 시스템을 통해서 여기는 뭐 과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상품을 보낸다든지, 장기적으로 꾸러미 비즈니스로 가기 위한 어떤 뭐 중간에 이런 그런 알차샵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복합 공간이 만들어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양한 재원들이 어떻게 확보할 건지가 고민들이라고요. 뭐 투자를 받을 계획도 가지고 있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 지원들은 제주 같은 경우는 농민이나 뭐 영농법인에 한정되어져서 이런 지원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 같은 그 사기업들, 특히 이런 이민자에서 제주에 땅 한 평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혜택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과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게 저희의 숙제죠. 아, 진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적으로도 이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이사님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생산자들도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솔직히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좀 캠페인의 성격도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그쵸. 그런 생각이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운동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상업적인 게 만약에 그런 공익적인 캠페인하고 연결이 된다면, 또 그게 효율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또 좋은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것만큼 또 좋은 스토리가 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주하려는 분들 중에 농산물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물론 이제 이사님께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오셨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또 여기 와가지고 좀 하려고 하는데 막막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사님이 제주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 필요한 거는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를 찾는 것도 좀 힘든 일인데, 그렇게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좀 좋은 말씀. 저는 제주 와서 1년간 그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 쪽에서요? 서귀포에서요. 세븐바스켓이라는 카페를 했었어요. 세븐바스켓이요? 예. 어디, 서귀포 시내에서요? 서귀포 시내 아니고 원래 실코스 있는데, 원래 돈배낭길이라는 원래 실코스에서. 아, 그래요? 네. 거기 엄청 비싸잖아요. 그쵸. 네. 엄청 비싸고. 네. 돈배낭길 어디에서요? 돈배낭길 하면 다 알잖아요. 사람들 칠코스는 대부분 매돌개 시작해가지고. 돈배낭길에 그거 있어요. 열린 화장실이 있어요. 열린 화장실요. 네, 서귀포역 바로 옆에. 서귀포역에. 돈배낭길에서 이렇게 올라가 서귀포역으로 내려가잖아요. 예, 실코스가. 예. 그 열린 화장실이 저희 거죠. 네, 제가 만든 화장실인 거죠. 네. 지금도 그러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올해 정리했어요. 네, 이쪽 제주파파 쪽을 좀 올인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정리한 거고요. 제가 이걸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1년간 제주에서 딴 사람들 만나고 계속 그런 일들만 했었어요. 시장 조사하고 뭐가 적합할지. 커피숍 하면서. 아니요, 그 전에. 예. 그래서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디벨롭 해보자 라고 결심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무실을 내야 되나? 근데 사무실 내면 누가 오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 그러면 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래, 제가 원래 커피를 되게 잘은 못하지만 카페를 몇 번 해봤어요. 그 회사를 다니면서 잘하는 친구들에게 맡겨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이거 해보자. 그래서 이걸 오픈했어요. 오픈하고 나서 이 공간은 그런 거예요. 농민들과 만나는 목적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비즈니스 조력자들을 만나는 공간. 결국 사무실이에요. 근데 사무실로 오라 그러면 뭔가 어색하잖아요. 명함 주고받아야 되고, 그렇죠. 서로 비즈니스 얘기해야 되고. 근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면 사실 80%가 잡담이고 20%가 중요한 그렇죠. 일들이에요. 이런 잡담을 통해서 다양한 관계를 맺어갔던 것들이거든요. 이 공간에서 만났던 분들이 저희 회사 이름을
만들어줬고, 저희 회사의 그 BI를 디자인해줬고, 저희 병에 그 시안을 잡아주셨고, 저희 잼에 뭐 캘리를 그려주셨고, 그리고 저희 잼에 감귤을 제공해 주셨고, 저한테 팁들을 주셨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난 분들이 지금 되게 저희 잼들을 팔고 계시고, 그리고 제주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다 이제 이민자 비즈니스, 이민자들 사회에서의 어떤 그 각각 역할을 하시고, 현지 계신 분들은 또 그런 그 현지에서 역할들을 해주시고, 커뮤니티 공간들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 커뮤니티 공간, 사실 그 공간을 기반으로 컨설팅을 하려고 했지만 컨설팅은 아니고 제가 다른 비즈니스를 준비했던 거고, 제주에서 사람들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주에 이민 오신 분들이나 그렇죠. 뭐 제주에서 어떤 비즈니스 하려고 했던 분들이 단순히 정말 비즈니스로 긴밀하게 엮여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만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만남들이 쉽게 풀릴 수 없거든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서 만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경계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뭔가 좀 그 인간적으로 이 사람들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들과 경험들을 만들고, 그리고 검토하고, 그리고 뭐 유통하는 거 뛰어들면 큰 실패는 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지금 아주 미약한 수준의 지금 첫 발을 내딛는 수준인데, 저희가 그래도 뭐 아무것도 없는 제주에서 자신감 있게 이런저런 일들을 벌릴 수 있는 근간이 됐던 것들은 여기서 계셔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 조력자들이거든요. 조력자를 많이 만들어야겠네요. 네, 그게 관건이죠. 막 열심히 블로그 쫓아다니면서 이웃 맺고 댓글 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해관계 때문에 엮여있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결코 도움 안 되거든요. 물론 열에 한두 명 도움 될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보다 정말 도움되는 거는 그래도 사람이 얼굴 보고, 그렇죠.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보고 만나고 관계 맺고, 그런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지금 2시간째 완전 지루하네요. 어떻게 할 아니요. 건지 지금.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어서 식사를 제가 대접을 좀 하고 싶은데 어디 쪽으로 가실까요? 자주 가시는 곳 한 곳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제주시 자주 가는 곳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식사 같이 네, 식사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그럼 홈페이지 오픈하게 되면 네.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검색해서 들어가? 제주파파. 네, 지금 제주파파 검색하면 저희 블로그로 연동되어 있는데요. 네. 론칭 시점에서는 그 뭘로 바뀔 거예요. 아, 네.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진짜 포토샵을 해본 지가 한 10몇 년 됐거든요. 제가 만들고 있어서 지금 진도가 안 나와서 저희 대표 고사장이 매일같이 괴롭히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